네, 안녕하세요. 어, 한국 레드햇의 어,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어, 레드햇에서는 이제 레드햇 인비클 OS, 라이보스라고 부르는 자동차 OS가 있습니다. 자동차 OS가 있고 아직 정식 릴리즈는 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릴리즈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OS 라이보스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어떻게 하면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미팅을 좀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 릴리즈가 되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는 아직 뭐 담당자나 엔지니어가 없는 상태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의 히데상이 어, 글로벌 엔지니어와 같이 뭐 POC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뭐 히데상하고 글로벌 엔지니어와 같이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이 약어나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미팅하면서 이제 뭐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찾아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부 용어들을 공유해서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토사인데요.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불리는데 약어입니다. 그래서 오토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표준 아키텍처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표준화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간소화시키는 거죠. 간소화시켜서 이슈 간의 소프트웨어 통합과 호환성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여러 가지 핵심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베이직 소프트웨어 BSW는 오토사 시스템에서도 이제 가장 하위 계층에 차지하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그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통신을 담당하고 메모리 관리, 전원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RTE,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인데요. 그러니까 베이직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간에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 실제로 이제 어, ECU, 하드웨어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이제 독립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하드웨어 변경에 따른 어, 하드웨어 변경이 있어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수정을 최소화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실제로 차량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진 제어나 브레이크 제어 시스템, 뭐 ADAS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토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두 가지 플랫폼의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클래식 플랫폼하고 어댑티브 플랫폼 이 두 가지 주요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은 이제 서로 다른 목적과 요구 사항을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가 된 부분인데 먼저 오토사 클래식 플랫폼을 말씀드리면 주요 목적은 이제 실시간성이고 안정성을 요구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주로 리눅스 OS보다는 RTOS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ACLT,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 기능 등급의 가장 상위인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동작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는 전자제어 장치, 뭐 전력 관리, 안전, 엔진 제어 등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특징으로는 고정적, 주기적 관리, 그다음에 정적, 제한된 메모리와 CPU의 자원 사용하는 특징이 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베디드 시스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정적 기능이 중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댑티브 플랫폼인데요. 이제 연결성, ADAS, IVI, OTA 이런 업데이트 등을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클래식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어댑티브 플랫폼은 클래식 플랫폼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적용 분야는 ADAS나 복잡한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연결 등의 차세대 기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리눅스 기반의 자동차 OS인 라이버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뭐 비디오 드라이버나 이런 것도 모듈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댑티브 플랫폼 쪽에 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동적 설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고성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C++ 기반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식스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동적이고 연결성이 중요한 아이다스나 OTA 등 첨단 기술의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토사와 라이보스의 어떤 뭐 연관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라이보스는 이제 차량 내 실시간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보스는 실제로 이제 고성능, 확장성, 컨테이너 등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오토사가 관리한 이슈사양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리눅스 기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겠지만 라이버스는 SOC나 BSP를 통해서 오토사의 이제 어댑티브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체제를 제공합니다. ECU인데요.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뭐 전자 제어 장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ECU는 이제 자동차 내에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런 컴퓨터 장치입니다. 그래서 엔진 관리나 뭐 변속기 제어, 브레이크 시스템, 뭐 에어백, 작동 등에 대한 차량의 특정 기능이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이제 큰 그림은 이제 전기전자 아키텍처의 이제 변화인데요. 변화 추이인데, 과거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이제 분산 아키텍처에서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컴퓨터를 활용하는 도메인 아키텍처에서 지금은 이제 영역 기반의 zonal 아키텍처로 변화가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던 ECU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고성능의 SOC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SOC는 시스템 온 칩이고요. 이거는 뭐 꼭 자동차 쪽의 용어는 아니지만 자동차 쪽에서도 오토모티브 SOC로 또 고성능의 SOC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OC는 시스템의 하나의 칩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즉 한 개 칩의 시스템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조립식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을 그냥 대부분 하나의 칩으로 통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칩 내에 CPU, GPU, NPU, 램, 롬, 컨트롤러 등 이런 다양한 역할을 구현하는 것을 말하고요. 최근에 이제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서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 또 그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도 SOC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SOC는 제조사는 이제 퀄컴, 애플, 삼성, 미디어텍 등이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 이제 고성능 오토모티브 SOC를 개발하는 제조하는 회사들입니다. 엔비디아, 뭐 퀄컴, 삼성 등에서 고성능 SOC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SP인데요. 이제 보드 서포트 패키지의 약자입니다. BSP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특정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운영 체제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듈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자동차도 지금 BSP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SOC 기반의 BSP를 개발하고 있고, 추후에는 현대자동차 SOC도 자체 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BSP는 운영 체제와 하드웨어 간의 중간 계층 역할을 하고, 그 하드웨어 구체적인 어떤 특성과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요 기능은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의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특정 플랫폼에 맞춘 운영체제를 포팅하고 또 해당 하드웨어에 맞는 적절한 드라이버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곳은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통신 장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하고요. 라이보스 역시 마찬가지로 SOC와 하드웨어의 연동을 위해서는 중간에 BS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런 SOC 위에 개발한 BSP하고 우리 라이버스 운영체제가 어떻게 잘 동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POC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부분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펑셔널 세이프티 푸사인데요. 이제 기능 안전 부분인데, 그 푸사는 전자 시스템이 이제 고장 시에도 안전한 동작을 하도록 그런 부분을 좀
설계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안전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거에 대안을 만들 것이냐, 그걸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는 자동차 산업의 뭐 자율주행, ADAS 등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제어 시스템에는 뭐 로봇, 자동화 설비, 또 의료 장비는 인공 심장 박동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능 안전에 대한 국제 표준은 ISO 262라 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기능 안전을 평가하는 AC이라는 등급 체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인데요. AC이라고 부르고, AC는 자동차 기능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ISO 262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ACIL 등급은 ACIL A에서 D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정해져 있고요.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 ACIL A부터 D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IL D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나 충돌 방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부상의 위험이나 그런 위험성이 클수록 ACIL D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AC를 결정하는 요소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심각성, 사고 발생 시의 충격. 그래서 운전자나 승객의 이제 부상 유형에 따라서 0에서 3까지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노출 가능성은 차량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빈도, 이거는 0에서 4까지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성, 위험자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0에서 3까지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위에 3가지 요소에 따라서 ACIL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S3, 심각성의 S3, 그다음에 E4, C3라고 하면 이제 ACIL D 등급을 받아야지만 통과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ACIL D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킹 시스템이나 뭐 엔진 관리 이런 쪽에 ACIL D나 되어 있고, 그다음에 후방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ACIL A, 이런 것들은 사실 부상이나 노출 가능성에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ACIL 등급을 나누고 있고, 참고로 라이보스는 지금 ACIL B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ACIL B 이상의 로드맵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ACIL B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들이 장착돼서 올라갈 수 있고, 그게 ACIL B라고 해도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들이 ACIL D 등급을 받으면 또 같이 협업해서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인데요. ADAS라고 부르는데, ADAS는 이제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이제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ADAS 이제 들어가는 기술로는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 이런 입력 장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운전자가 감지 못하는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아마도 뭐 지금의 이제 신차들은 대부분 있는 기능들이 많죠. 주요 기능이 뭐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다음 어댑티브 크루즈, 뭐 사각지대 경고, 이런 것들이 주요 기능이고, 핵심 요소로는 이제 레이더, 카메라, 홈파, 센서 등을 통해서 이제 차량의 주변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ECU를 통해서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제어하는 하게 되는데요. 이런 차량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한 상황에 맞는 경고 및 차량 제어 결정을 내리는 알고리즘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DAS의 그러니까 쓰면서 ADAS의 어떤 시스템의 기대 효과는 사고 위험을 좀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이나 그 혼잡한 도로에서 피로감을 좀 경감시키고,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인데요. AD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율주행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인간의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면서 주행하는 기술인데요.
AD에 들어가는 주요 기술은 이제 센서 및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을 통해서 이제 차량의 이제 주변 객체, 그게 보행자인지 아니면 다른 차량인지 장애물인지들을 인식하고 앞차와의 거리나 현재의 속도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 및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수집 데이터를 교통 상황을 이해하고 주행 결정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AI와 머신러닝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패턴을 머신러닝이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AI 및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을 해서 주행 경로를 제공하고 현재 나의 차량의 위치나 목적까지 경로를 설정하는 GPS와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VTX 통신, 그러니까 차량 간 V2V 통신, 차량과 인프라, V2I 통신이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공유를 해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는 그런 통신 방식입니다. 그 외에 이제 속도, 방향, 가속, 제동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단계는 총 6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거를 단계를 기준을 세운 곳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입니다. SA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레벨 0은 자율주행이 아예 없는 거죠. 그냥 경고나 정보만을 제공하고, 레벨 5 같은 경우는 전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의 완전한 주행을 하는 것을 레벨 5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레벨은 아마 레벨 3, 고속도로 주행 보조, 교통체증 주행 보조, 자동주차까지 레벨 3까지가 있고, 레벨 4, 5를 위해서 계속 개발 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 운행 중에도 책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미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IVI고요. In-Vehicle Infotainment라는 건데, IVI는 차 내에서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GPS 기반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그 다음에 핸즈프리 통화나 메시지 알림, 이런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한 통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운행 중에 연비나 타이어 공기압이나 엔진 상태, 차량 상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차량 정보. 끝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같은 이제 스마트폰 앱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연결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외에 좀 추가로 필요한 용어들 같은 경우는 간략히 아래쪽에 어펜딕스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로 준비한 걸로 하고 일단 녹화를 멈추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